역시 그 전쟁 요즘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난리가 아니거든요. 이게 금리가 높아지고 물가 오를수록 이런 실물 경제 있죠. 이게 점점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또 대표하는 게 바로 원자재잖아요. 원자재도 이제 알아야 된다. 좀 친숙하게 지내자. 저랑 원자재 한잔 하실래요? 아, 좋다. 매 순간 느껴지는 지식 갈증, 오늘도 경제살롱에서 지식 한 잔으로 깔끔하게 해소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제살롱의 배우 박재민입니다. 오늘은 주식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좀 개종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불교였는데 연불교로 바뀌었습니다. 연불교. 이게 원불교도 아니고요. 불교 연불교. 왜냐? 네, 저의 마스터, 저의 스승님 염불리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염승환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항상 매주 이렇게 저희에게 좀 시의성 있는 이야기들, 아이템들, 또 주식을 어떻게 바라봐야 저희가 또 건강하고 건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매주 이렇게 좋은 얘기를 전해주시는데 항상 좀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리겠고요.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핫 이슈부터 정리를 해보죠. 이번 주에는 역시 그 전쟁 이슈가 큰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관련된 게 역시 우리가 유가 얘기를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난리가 아니거든요. 뭐 사실 원유뿐만이 아니라 뭐 금속 가격도 그렇고 뭐 금 가격 사상 최고치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이게 주식과 이게 뭔 상관이 있냐 이러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오늘 방송을 들어보시면 원자재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놓으시면 투자하는데 반드시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서 좀 한번 원자재 얘기 한번 할 요거 좀 그걸 한번 잡아봤습니다.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아마 뭐 깜짝 놀랄만한 소식에 이 주식 장고 소리 뻗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격을 감행했다 하면서 정말 지수가 몇 퍼센트 빠졌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왜 전쟁이 내 주식 시장을 흔들지? 결국은 원자재 가격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눠볼 얘기는 전쟁이 아니고 바로 원자재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갖고 오신 이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원자재가 최근 들어서 어떤 모양새이길래 우리가 또 원자재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걸까요? 최근에 가격이 올라요. 아무튼 이제 원자재 가격이 근데 예전에 코로나 터질 때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유가가 마이너스 갔다. 기억나세요? 예, 난리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원유를 안 쓰는 것도 아닌데, 예. 근데 그 정도로 그런 변동성도 있었지만 지금은 또 어느새 $80를 넘어서 일각에선 $100 가는 거 아닌가, 또 막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또 거기다가 옛날에는 이제 그 돌잔치 같은 데 갈 때 금반지 해줬잖아요. 지금 못 한다고 지금 하더라고요. 못 해요. 네. 금값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죠. 예, 그래서 금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금만 오른 게 아니라 뭐 구리, 알루미늄. 그러니까 우리 눈엔 잘 안 보이죠 사실은. 우리가 뭐 원유를 볼 것도 아니고 금도 잘 안 보이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사실 다 숨어 있잖아요. 모든 뭐 이런 건물에도 사실 뭐 들어가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가격들이 어느새 계속 천정부지로 막 솟고 있으니까 그게 왜 어떤 이유를 또 가지고 있고 또 이걸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일단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기업들한테 좋을 게 별로 없어요. 각종 비용이 다 올라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기 때문에 유가 올랐을 때 시장이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가를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분석을 해서 유가가 만약에 안정화되면 지금 주식시장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근데 유가가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러면 또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원자재 뭐 종류도 좀 알아보고 한번 어떻게 한번 대응하면 좋을지 그리고 원자재에 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사실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원자재가 사실 뭐 많잖아요. 예전에 뭐 인기가 있었던 원자재 하면은 뭐 흑연탄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필에 들어가는 심 같은 그런 원자재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원자재들이 각광을 받고 있지 않고 다양한 원자재 중에서도 최근 가장 중요한 원자재 몇 개 한번 짚어주시고 그것의 좀 가격 변동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일단 이제 우리가 그래도 원자재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건 실제로 현물로도 투자하시는 그 금이죠. 그렇죠. 금 골드바 같은 것도 직접 하시고 뭐 ETF도 워낙 다양하니까. ETF 근데 금은 일단 사상 최고가예요. 계속 오르고 있고 옛날에는 비트코인과 이제 이렇게 대결을 했는데 최근에 좀 비트코인 좀 부진하잖아요. 근데 금은 또 그걸 이제 뒤로 하고 혼자 그냥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에 들어갔던 투자 자금들이 금으로 또 이동을 했다고 그럴 볼 수 수도 있겠군요. 있고요. 예. 그다음에 유가도 지금 작년 12월에 68달러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좀 상황이 비슷한 게 작년에도 작년에 하마스가 네. 이스라엘 공격한 거 기억나시죠? 그때 그때였군요. 90달러 넘었다가 네. 68달러까지 급락했다가 지금 네. 다시 급등한 거예요. 그래서 아. 최근에 한 25% 올랐고 구리 가격이 연초 이후로 11%, 음. 알루미늄이 8%, 은이 20% 와.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서 특징은 이제 원유야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유독 원자재 중에 금속 가격이 많이 올라요. 금속이 그죠. 그러니까 금은 귀금속. 네네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구리는 이제 산업에 많이 쓰이는 금속인데 네. 이 가격들이 올랐고 근데 작년만 해도 리튬의 시대였잖아요. 리튬 그죠 작년에. 대단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올해는 리튬이나 전기차에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 얘기는 쏙 들어가고 많이 빠졌어요. 또. 예, 이쪽보다는 이제 전통의 금속들 있죠. 네. 옛날 이제 전통 금속 이제 올드스쿨이라고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이쪽 원자재들이 최근에 굉장히 뜨겁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리튬을 작년에 팔았어야 되는데. 그냥 들어갔다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좀 빠진 것을 느끼면서 원자재 가격이라는 게 이것도 좀 추이가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되는데 네. 좀 궁금한 게 원자재 가격은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뭐 중동 전쟁처럼 이런 어떤 국제 정세의 변화도 있지만 가격의 변화를 주는 특히나 지금 급등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주식을 주가로 움직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결국 수요 공급이잖아요. 그렇죠. 원하는 사람이 삼성전자 맞아요. 많이 원해. 네, 그럼 가격이 맞아요. 오르는 거죠. 그죠. 근데 삼성전자를 살려는 사람이 많다는 건 삼성과 뭔가 매력이 있으니까 사는 거고. 그렇죠. 근데 지금 또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지난주엔 좀 증시가 안 좋아서 삼성전자 또 많이 팔았잖아요. 네. 빠졌는데 그럼 안 좋으니까 팔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원자재도 똑같아요. 원자재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네. 근데 일단 이제 원유나 지금 공급이 원유도 그렇고 구리도 공급이 일단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원유는 사우디도 그렇고 계속 감산하잖아요. 그렇죠. 뭐 러시아까지도 네. 감산을 하고 그 다음에 구리도 실제로 공급이 부족한 게 구리가 칠레에 광산들이 많잖아요. 네. 거기가 되게 노후화됐어요. 근데 이제 광산에서 그럼 아니 뭐 새로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지금 만약에 공사 들어가잖아요. 10년 후에 나와요. 10년씩이라고. 네,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 문제는 노후화된 광산에서 뽑으면 되는데 네. 이게 노후화되면 노후화될수록 이 뭐라 그러죠? 그 금속의 네. 그 질이? 품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생산성도 떨어지고 네. 원자재의 품질도 품질 떨어지는 떨어. 그러니까 이제 100이라고 치면 네. 신규에서 나오는 게 같은 걸 캐내도 50밖에 못 캐내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중국도 채산성이 안 맞아서 뭐 감산한다는 이유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원자재가 일단 다들 강한 이유가 일단 공급이 되게 줄어요. 네, 주는 게 크고 원유는 또 특별하게 이 전쟁 리스크가 좀 크죠. 중동 그렇죠. 리스크. 이게 우리가 만약에 뭐 전쟁이 나면 안 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 중동 전쟁이 왜 우리한테 악영향을 특히 주냐면 우리는 원자재 수입국이라 그래요. 그렇죠. 사실 미국이란 나라는요 원유를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전쟁이 나도요 일정 부분 수혜를 또 받아요. 아. 에너지 가격 오르니까. 그렇구나. 근데 우리 한국은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거고, 요게 이제 지도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뭐 주거니 받거니 막 하면서 네. 또 언론 보도 보니까 이게 뭐 전쟁이 났니 마니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만 만약에 혹시라도 전쟁이 나면 원유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란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란이고 사실 저는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이니까 네. 저는 사실 전쟁 전면전은 안 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 가운데 이제 어쨌거나 네. 물이 있잖아요. 또 이란 이라크 사이가 좋은 편도 아니고 네. 여기다 승인 받고 건너가야 되거든요. 사우디랑 사실 이란은 원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배로해서 가는 것도 좀 사실 무리가 있어요. 이 해역을.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전쟁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서로 이제 미사일밖에 없어요. 항공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제한적으로 뭐 그때도 한번 좀 타격을 가했는데 어쨌든 여기 제일 문제가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네. 여길 통해서 전 세계 원유 가스송 20%가 여길 통해 가요. 이야. 여기를 만약에 막아버리잖아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원유 60%가 이쪽으로 간대요. 여기 통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와, 난리가 나는 거죠. 장난이 아니겠네요. 근데 미국은 상관이 없어요. 미국은 여기서 수입도 거의 안 하고. 그렇죠. 예, 여기서 수입하는 물량에 그리고 이제 이란 입장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통해서 원래 이란이 지금 경제 제재 상태라 엄밀히 따지면 원유 수출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미국이 못하게 막았죠. 네, 근데 네. 미국이 방관하고 있죠. 수출하라고. 근데 그 대상이 중국으로 가요 거의. 그럼 중국이 최대 피해를 봐요. 이 막아버리는 순간. 예. 저기 중동 정세가 가장 피해는 의외로 중국이 중국과 되는군요. 우리나라 같은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네. 왜냐면 이제 저런 두바이 같은 데서 막 수입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란 호르무즈 해협 이쪽 라인에 뭐 가스전이나 이런 게 많아요. 네. 근데 저기를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어떤 분석 자료들을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는 건 이란이 자살행위 하는 거다. 그리고 중국과 척지겠다는 거랑 똑같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보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이게 리스크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전쟁이 혹시 또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그럼요. 우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때? 안 진짜 칠 줄 상상도 알았죠. 못했죠. 네. 예. 결국은 안 칠 줄 알았죠. 예, 그랬는데 결국엔 쳐버렸고. 그렇죠. 결국엔 쳤죠. 그러니까 이게 참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네.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그러니까 원자재 시장도 똑같아요. 심리가 들어가요. 이거 전쟁이 혹시라도 발생하면 유가 당연히 원유 공급 줄어드니까 네. 튈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5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대요. 전쟁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85면 지금 $80가 정상인데 네, 네. $5를 이제 프리미엄 붙여버린 거죠. 아하.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또 한 가지가 결국 수요죠.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인데 수요도 지금 굉장히 좀 견조한 게 미국 경기가 좋아요. 생각보다 그죠? 네, 네. 너무 너무 굳건하고 거기다가 중국도 요즘에 부양책 쓰니까 네. 중국이 원자재 대거 수입국이잖아요. 그러면 각종 원유부터 해가지고 구리 이런 것들을 막 수입을 하거든요. 네. 뭐 석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두 개 G2 국가의 경기가 나쁘지가 않다면 원자재의 기본적인 이런 그 금속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늘어나고 근데 특히 요즘에 구리가 제일 각광받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 구리 수요가 왜 증가하냐면 요건 제가 한번 구리는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구리의 공급 부족 얘기인데 네. 아까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캐나다도 그렇고 뭐 여기 뭐 파나마 뭐 이런 데서도 이제 가동 중지 명령 내리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감산 들어가거든요. 지금 그게 하나 있는데 이게 일론 머스크가 여기 기억나시죠? 요게 되게 유명했던 게 전력 부족으로 AI 전기차 성장 한계 나타날 것 같다. 맞아요. 이거 봤어요.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구리랑 뭔 상관이냐. 근데 여기 옆에 자료도 나와 있지만 데이터 센터에 구리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AI. 그거를 몰랐어요. 네, 거기에도 어차피 전선 거기다 또 이 통신 케이블이 다 광섬유나 구리 같은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가 여기도 만만치가 않은 거죠. 거기다가 이 구리가 친환경 산업에 많이 들어가요. 그렇다고 하대요. 네, 여기 보시면 내연기관차가 개당 한 개에 구리가 22.3 들어가거든요. 네. 킬로그램. 전기차가 2배예요. 와. 53. 풍력은 8,000kg 우와. 메가와트다. 태양광. 그러니까 석탄과 비교가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이 붙어 있어요 뒤에 구리가.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구리를 가장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게 저 산업의 변화. 근데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수요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가 늘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이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최근에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 살아생전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너무 느려서 우리의 자식 세대에 엄청난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 뭐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원자재 가격에는 변동이 생기고 있고 이 원자재들이 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봤을 땐 중요한 원자재가 될 것은 분명히 보인다는 건데 그렇다면 사실 원자재 중에서도 오르는 원자재가 있고 빠지는 원자재가 있는데 오르는 것에 저희가 투자를 한다면 결국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원유 그리고 구리 정도일까요? 아니 금도 괜찮고요. 요즘에 금도 괜찮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산 가격을 볼 때 항상 이제 봐야 될 게 이게 주식 투자할 때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할 게 어떤 기업 내가 원하는 가격에 오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전략을 명확히 하셔야 되는 게 이건 내가 시계열을 짧게 갖고 갈 건지 길게 긴 호흡을 하거나. 근데 이제 원자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시적인 뭐 원자재 사이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4월부터 9월까지는 이거 하나 예시입니다.
냉방 시즌이 온대요. 그 중동에서 아, 더우니까. 그러면 당연히 네, 그래서 이제 에어컨을 많이 트는데 네. 그때 사우디 같은 국가는 원유 수출을 일부러 줄인대요. 써야 되니까. 네, 왜냐면 이제 전력을 돌려야 되니까. 네, 네. 그럼 어떻게 됐고 공급이 줄면 값은 예, 올라겠죠. 그러면 그걸 내가 알고 있으면 1월 달에 만약에 작년 12월하고 1월에 유가 약했잖아요. 약했을 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투자를 해 놓는 거예요. 어. 안 좋을 때 미리. 네, 네, 네. 그랬다가 이제 막상 냉방 시즌 오면 이미 반영을 했잖아요. 네. 그럼 팔아 버리는 거죠. 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네. 하나가 있고. 네. 근데 그거는 근데 계절성을 보고 짧게 하는 거. 그렇죠. 아니면 이제 아까 제가 구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음. 그쪽이다. 그러면은 시계열을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주식도 똑같잖아요. 네. 내가 뭐 일시적으로 뭐 많이 빠진 게 있는데 잠깐 좋아질 것 같다. 최근에 이제 중국 소비주가 좀 살아나는데 예를 들면 중국이란 나라가 지금 예전처럼 막 성장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최악이었다가 좀 살아나면 짧게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장기 투자하기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 음. 그래서 원자재도 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는 원자재 투자하기 전에 만약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원자재에 관련된 기업들을 투자하기 전에 주식과 똑같이 네. 내가 한번 이걸 짧은 시계열에서 계절성이나 그런 걸 보고 짧게 할 건지 아니면 긴 호흡으로 볼 건지 네. 이거를 먼저 정하시고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게 좀 많이 빠졌을 때 하는 게 좋아요. 아, 네, 그렇죠. 미리 좀 그러니까 스케줄을 알아 놓으시고 네. 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내가 예를 들면 유가를 단기 트레이딩하는 건 이미 늦었죠. 아, 그렇죠. 유가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미 지금 4월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투자하시기 전에는 좀 미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금 같은 경우가 지금 아까 또 말씀하셨던 중요한 네. 원자재 중에 하나인데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게 금은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금은 인플레 해지라 그래가지고 물가 오르는 거 방어할 때 많이 사요. 아, 그렇죠. 예, 안전자산. 보통 안전자산이고 또 전쟁 날 때 뭐 대신하기도 하고 네. 되게 안전하고 사실 금은 엄밀히 따지면 뭐 저도 이렇게 금반지 끼고 있지만 그 사실 보면 별로 쓸모는 없어요.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네. 어디 뭐 산업 같은 데 쓰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금속 같은 데 쓰고 은하고는 또 달라요. 은은 실제로 산업이 많이 쓰죠, 써요. 쓰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금 가격이 워낙 항상 좋거든요. 보면. 근데 금은 이게 달러 대체제 또 효과가 있어요. 네. 달러 대신에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현금을 갖고 있는데 은행에 갖고 있는데 물가 오르면 그 돈은 결국 까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네. 그 돈을 못 벌어주면. 그렇죠. 예, 근데 금은 오히려 그럴 때 내 가격을 이제 내 자산을 방어해 주죠. 아, 네. 물가가 오를 때 올라가 주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자산으로 많이 했는데 근데 요즘에 되게 좀 특이한 게 달러와 금은 반대로 가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둘 다 안전자산인데 네. 똑같은 돈이 있으면 풍선처럼 이쪽이 좀 위험한 것 같아. 쭉 짜면 금 가격이 오르면 달러 내려가고. 맞아요. 그러다가 이게 달러가 올라가면 이 자산을 빼기 때문에 네, 금이 내려가고. 맞아요, 이게 맞아요. 시소처럼 네, 맞아요.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번엔 너무 이상한 게 달러 금이 같이 올라요. 그럼 시소가 이게 뿌지고네. 네. 그 요새 되게 투자하신 분들도 헷갈리고 뭐 경제학자분들도 헷갈릴 거예요. 그냥 교과서에 있는 공식이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죠. 아예 안 맞아요. 지금 전통 경제학 예, 그게 원론에 나오던 게 안 맞는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보세요. 지금 높죠, 되게. 엄청 높죠. 근데 위기가 아니에요. 아, 그러네.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위기설은 지금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1,400원 오잖아요, 환율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희 작년만 해도 막 한국은행에서도 이거 막 위기 좀 이렇게 아니라고 설득하려는 분위기가 네.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아무도 위기라고 안 하는 분위기. 네, 뭐 이창용 총재도 그냥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일시적이다. 뉴 노멀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달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환율이 오를 때는 뭔가 나라에 큰 문제가 생길 때 올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 때도 네. 우리 IMF 때도. 근데 1,400원 올랐는데도 위기 같지 않은 게 이게 달러가 과거랑 다른 게 너무 힘이 세졌어요. 달러 자체가. 그래서 달러 대비 다 약하고 근데 금과 달러의 이제 어떻게 보면 속성이 좀 비슷해진 거죠. 안전 자산이면서 네, 네. 또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경제가 워낙 굳건한데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또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달러는 달러대로 좀 강하긴 하지만 그럼 금은 왜 또 이렇게 강하냐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또 미중 갈등도 하나가 있대요. 미중 갈등 때문에 네, 금값이 저는 올라가고요. 이게 굉장히 크다 봐요. 저는 이것 때문에 금 투자를 장기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여기 보시면 네. 한 이제 자료가 있어가지고 어떤 분이 올려주셔서 제가 이제 캡처를 하는데 이 왼쪽에 보시면 이게 중국이 저 네모난 거 있죠. 네. 저게 뭐냐면 금을 매입한 거예요. 갑자기 확 올라갔네요. 네, 올라갔죠. 갑자기 금. 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저 회색 보이세요? 회색 그래프 네. 갑자기 꺾였죠.
저게 외국인들이 미국 국채 보유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중국이 미국과 사이가 좋을 땐 네. 자유무역하고 막 이럴 땐 사우디도 비슷하고요. 무역으로 돈 벌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사우디가 미국에 원유 팔아서 달러 들어오면 네. 그걸로 뭘 샀냐면 자기네 은행에 넣는 게 아니라 은행에도 넣어놓겠지만 미국 국채를 사요. 네. 안전하니까. 어. 전 세계에서 이거 사가지고 망할 일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과 관계가 안 좋죠. 파는구나. 팔아요. 근데 팔고 났더니 미국 국채만큼 안전한 게 금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금을 계속 사요. 그러니까 미국과 약간 좀 관계 있는 국가들이요. 금을 좀 러시아도 많이 샀고 지금 브라질도 좀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정치적인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정치 공부를 안 하고는 주식 투자 지금 요즘에 못 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도 그러니까 저는 요런 거를 만약에 뭐 금 투자하신 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게 당장 금 가격이 올라왔으니까 금 나가고 이런 거보다도 미중 갈등이나 이런 이제 대치 국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면 네. 금 가격이 쉽게 떨어지기가 야. 옛날과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국채를 왜 팔고 왜 금을 살까? 네. 결국은 이제 미국 거 갖고 있기 싫다 이거죠. 예. 야, 근데 그건 참 재밌는 부분이네요. 왜냐하면 어떻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관계가 안 좋은 나라의 자산을 더 매입해서 뭔가 내가 막 옴짝달싹 못하게 쥘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은 왜냐하면 사실 국채를 사주는 건 미국이 그만큼 투자를 받아서 더 경기에 부양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돈을 그냥 빼가 버려서 네. 금에다 넣어버리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근데 중국이 워낙 많이 샀어요. 와 이거 엄청나요. 일이 아니었나요? 네, 1위였는데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일본이 제일 중요하죠. 이제 중국이 줄이니까 일본이 미국 국채 엄청 들고 있거든요. 또. 사줘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자꾸 미국 국채를 줄이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네. 이거 우리한테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국채를 팔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죠. 그렇죠. 채권 가격과 금리 반대로 가요. 그래서 미국 금리가 쉽게 안 빠져요.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네, 채권들을 매도가 있잖아요. 그럼 국채 가격이 떨어지죠, 자꾸만.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옛날에는 중국이 막 사줬는데, 그러면 금리가 파는- 떨어질 수 있을 텐데.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팔면 하니까. 금으로 갈아타면 미국 금리는 이제 상승 압력을 계속 받는 거예요. 야,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떨어질 가능성도 그러니까 이 이창용 총재 얘기가 했던 얘기가 맞는 게 네.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 제발 MZ 세대 분들, 20, 30대 분들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 금통위에서 제발 빚내서 집 좀 사지 마세요. 그 얘기를 왜 했냐면 네. 옛날처럼 1%대 금리로 갈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절대 못 간다 당분간은. 당분간은 절대. 근데 가고 싶지 이런 않다.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절대 너무 좀 빚내 가지고 무리해서 부동산 하지 마라. 지금은 그 얘기를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투자하는 자산 부동산도 부동산하고 뭐 미국 국채 이게 뭔 상관이야 이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중 갈등이 이게 우리 지금 나의 그 투자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금 이야기, 달러 이야기, 뭐 원유 이야기 다양하게 나눠봤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은 원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원자재는 고공행진 중인데 이에 맞는 투자 전략이 있다면 그래도 뭐 간단하게 추천을 좀 해주신다면. 저는 이제 원자재에 직접 뭐 투자하기는 솔직히 좀 사실 쉽진 않거든요. 네네. 원자재가 뭐 우리 눈으로 좀 보이는 상품도 아니다 그렇죠. 보니까. 결국 뭐 ETF 같은 걸로 네, 접근하는 그래서 건데. 이제 ETF 같은 것들을 상장은 돼 있는데 단점이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맞아. 네, 이게 적어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 원자재 직접 투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고 네. ETF를 해서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시총이 워낙들 작아가지고 근데 이제 방법은 해외 선물하는 거거든요. 네. 해외 선물은 이제 해외 시장에 상장된 그 원자재를 선물 형식으로 사는 건데 문제는 선물은 레버리지가 너무 커서 그렇죠. 엄청나게 그 변동성이 커요. 그렇죠. 나는 이제 비싸게 네. 샀는데 다음날 갑자기 막 가격 쭉 빠져 있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방향을 잘못하잖아요. 단기적으로 잘못하면 자산이 많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자재 직접 투자는 사실 그냥 금이 좀 제일 난 것 같고 금은 현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이 낫고 그게 아니라면 거기에 관련된 기업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만약에 원자재가 오를 때 수혜받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원유를 예를 들면 어떻게 있을까요? 뭐 정유주죠 사실은. 정유주. 정유주는 이제 기름 같은 거를 이제 여기 재고를 쌓아 놓으니까 기름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 네. 재고 평가 이익이 네. 되고 그래서 정유주들은 이제 보통 그 이 유가 올라갈 때 항상 수혜를 받는데 또 그거 말고도 이 원유값 올라갈 때 수혜받는 기업들이 조선주하고요. 조선주도. 네, 조선주하고 대형 건설사.
왜냐하면 조선주는 어쨌거나 원유를 실어 날라야 되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원유값이나 이런 게 오르면 중동이란 나라가 돈을 많이 벌어요. 아무튼 네, 네. 거기 돈 벌 수밖에 없잖아요. 네, 유가 네. 오르면. 그렇죠. 그럼 뭐 하냐면 돈 벌어서 투자를 하죠. 음. 그래서 뭐를 하냐면 가스 프로젝트 같은 거 하고 이 사우디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사우디가 원래 원유 이거 수출하는 국가잖아요. 네, 네. 가스는 보통 카타르가 많이 하거든요. 아. 근데 얼마 전에 삼성 엔지니어링 이제 이름이 바뀌었으면서 삼성 ENA라는 네. 건설사하고 GS건설이 사우디에서 8조 원인가 가스 프로젝트 수출 따낸 거예요. 와. 이제 가스 처리 시설에 투자하겠다. 음. 이거를 근데 왜 가스 투자하면은 우리나라 조선주한테 호재냐면 거기서 천연가스 나오죠. 네. 그거를 내수로만 쓰지 않고 수출해야 되죠. 네, 네. 배가 있어야 돼요. 배가 운선. 있습니다. 그게 이제 LNG 운반선 우리 공부했던. 아, 네, 네. 그래서 가스 프로젝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 그러니까 유가 오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확산되면 네. 당연히 조선주한테도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조선주는 이제 과거에도 항상 유가 오를 때 좀 괜찮았어요. 수익률들이 괜찮았고 또 해외 건설주 마찬가지로 중동 국가들이 발주를 주니까 네. 그런 가스 프로젝트나 처리 시설 만들 때 음.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럽과 좀 경쟁을 하지만 네. 어쨌든 이번에 또 한국이 따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대형 건설사도 일정 부분 수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가 오를 때 이제 그렇고 구리 가격 오를 때 수혜받는 기업들은 전선 업체들. 네, 네, 네. 왜냐하면 전선 가격을 바로 반영을 해요. 음. 구리값이 오르면 전선 가격이 그대로 올라가서 가격 전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유의하실 거는 유가 오를 때 피해받는 업종도 있잖아요. 아, 유가나 네. 이런 게 원자재 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항공주나 여행주가 제일 안 좋죠. 아,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지금 스튜디오 몇 분 계세요, 지금. 항공주. 몇 년째 들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항공 업황은 좋아요. 업황은 좋아요. 네, 업황은 네. 왜냐하면 해외 워낙 많이들 가시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원유가 이제 올라가 버리면 그러니까. 수익성이 안 좋아지니까. 결국은 업황은 좋은데 비용도 비용, 올라가니까 네. 요 마진이 요게, 똑같은 거죠, 지금. 예, 그게 조금 이제 어렵고 또 한 가지가 석유화학 업종은 안 좋아요. 정유랑 다르게 원유를 이용해서 원유에서 나프타가 나와요. 네. 이 나프타를 가지고 어쨌든 이제 에틸렌 같은 거 있죠. 이 플라스틱 만드는 그걸 만드는데 문제는 석유화학이요. 요즘에 중국에서 너무 공급 과잉이 심하니까 수요가 약해요. 수요는 약한데 그러니까 보통은 아까 제 전선은 구리값 오르면 구리 값을 전선 가격에 반영해 가지고 바로 올리기가 가능해요. 네. 수요도 되게 좋으니까 네, 네. 전선 수요가. 근데 석유화학은 수요가 안 좋으니까 수요 안 좋으니까. 얘가 원재료 가격이 올라도 반영을 못 하는 거야. 반영을 그럼 할 수 있는 상황. 그럼 역마진 걸리겠죠. 잘못하면. 야. 그래서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보실 때도 가격 올라갔을 때 정가가 가능한지 안 한지 네. 요것도 좀 잘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원자재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좀 그런 궁금한 건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 원자재 가격이라는 게 뭐 좀 올랐다가 또 내리기도 하고 이게 변동성이 컸다면 최근에는 나라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뭔가 원자재의 어떤 가격에 개입하는 느낌?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거든요. 이건 예. 제가 느끼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자원민족주의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맞아요. 여기도 이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 네. 이게 보면 수많은 이런 이제 원자재들이 있잖아요. 뭐 네. 석유부터 석탄, 구리, 리튬, 니켈, 망간까지. 근데 이런 이제 원자재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특정 지역에 다 편제돼 있어요. 맞아요. 그죠? 골고루 안 펴져 있어요. 안타깝게 우리 한국엔 없어요. 왜 우리도 없어? 우리도 좀 있으면 좋은데. 우리 산도 많고 물도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예요. 네. 이런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사람이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네, 인적 자원이 대단한 그렇죠. 건데. 네. 근데 여기에 이런 것만 더 있었으면 훨씬 더 그러게요. 좋았겠죠. 근데 맞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석유 같은 거는 저기 중동에다 편제돼 있고 석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여러 군데에 좀 분산돼 있긴 하지만 특히 호주 같은 데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석탄에. 맞아요. 그다음에 구리, 리튬, 뭐 리튬 같은 것도 뭐 호주나 뭐 이런 데 많이 네. 분포가 돼 있고 그다음 니켈은 인도네시아 같은데.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특정 국가에 이게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 걸 이제 주장하는 거죠. 아, 내 거야, 가져가지 마. 허가 허가 받아. 이제 약간 이제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공급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 네. 속상하죠. 야, 내가 태어나서 자라보니까 그 우리 동네에 이게 뭐 많이 나왔는데 네. 몰라, 내가 나기 전부터 있었거든. 근데 내 거야. 네, 맞아요. 근데 이
이 원자재가 쓸모가 없으면 아니 뭐 그렇죠. 그러든가 말든가 그렇죠. 뭐 너 알아서 해라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없으면 이제 사회가 안 돌아가잖아요. 아예 멈춰. 이거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향후 이제 몇십 년 후에는 석유 이제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럴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앞으로 20년 이상은 석유는 또 필요합니다. 그렇죠. 석유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네. 석탄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자원민족주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은 사실 크게 늘질 않아요. 이들도 이제 이거를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네. 공급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문제는 이걸 무기로 활용합니다. 그렇죠. 무기로 만들어 가지고 네. 그러니까 중동 국가 턱하면 뭐하죠? 열 받으면 이제 사우디에서 감산하고. 감산. 야 우리 석유 안 뽑아? 예. 그리고 뭐 요새 이제 중국이 히토류 아시죠? 네, 히토류. 맞아요. 미국이 공격하면 히토류 수출 안 하려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삐지잖아요. 막 우리 예, 안 갈래. 예. 이래 버리면 사실. 예. 그러니까 이제 자유무역 시대고 서로 뭐 사이 좋고 네. 뭐 이런 시대면야 이런 게 없죠. 음. 이들도 그냥 많이 만들어서 팔면 돈 버니까 좋은 거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보다도 각자 이해관계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촉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이제 중국 견제를 하게 되면서 네. 이게 자원과 패권 전쟁인데 예전에 이게 보시면 옛날에 18세기 산업혁명 때는 석탄이었죠. 그렇죠. 그러다 석유로 넘어갔고 이게 석유가 사실 미국의 왜 패권이 되면 달러 결제해서 그래요. 달러 결제해서 네. 그게 너무 컸어요. 네. 그래서 그땐 석유 갖고 있는 나라가 최고인데 미국은 사실 달러 결제하다 보니까 네. 강국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1세기 들어서 구리가 됐고 작년에 리튬 니켈 여기가 난리가 났죠. 네. 배터리 시대. 그러다 이제 구리로 넘어왔는데 근데 이렇게 패권 경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요즘에 뭐하죠? 갑자기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 네. 이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보조금 받고 그렇죠. 반도체 공장 짓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짓고 그 비싼 땅 인건비에다가 그거 감당 못 하거든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미국에서 공장 지으면 쉽지 않죠. 굉장히 예. 굉장히 덩치가 커지죠. 재민 씨가 CEO라면 중국이 짓겠어요, 미국이 짓겠어요? 그냥 같은 그러니까 지정학적 그런 거 떼고 숫자만 놓고 본다면 중국이 당연히 훨씬 중국이 짓는 게 유리하죠. 맞아요. 네. 그게 효율적이에요. 그럼요. 중국에 지어서 미국에 수출하면 오케이. 그게 최고인 거죠. 예, 그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음. 하지 말고 미국에 지어. 대신에 보조금 줄게. 음. 이거죠. 너네 이제 좀 손해 본 부분이 있으니까. 네,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각종 이제 광물들이 공장이나 뭐 배터리에도 리튬 니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미국이 생각해 보니까 원자재의 대부분을 중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원자재가 나는 나라는 많이 아닌데 중국은 음. 원자재 뭐 구리도 마찬가지고 리튬도 그냥 생 리튬을 쓰는 게 아니라 네. 가공하잖아요. 네. 그 가공 밸류체인을 중국이 쥐고 있어요. 맞아요. 흑연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광물 정제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 보시면 이 위에 표 보시면 광물 추출해서 여기 진한색 그 약간 그 남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진한 파란색. 요게 중국 비중이거든요. 네. 근데 왼쪽에는 중국 비중이 히토류 빼고는 좀 별로 안 높죠. 이쪽은 네네네. 구리도 그렇고 그러네요.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이 오른쪽에 보면 이 중국 비중 요거 진한 파란색이 다 너무 많아요. 다 거의 뭐 절반 이상. 이게 뭐냐면 정제. 광물 실제 정제. 산업에는 정제한 걸 쓰거든요. 야, 그러네. 이걸 다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광물 추출은 사실 경쟁력이 네. 별로 없어 보이는데 정제 부분에서는 거의 네. 압도적이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여기 중국 이게 일렬로 다 서 있죠. 정재련 공장.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끊어버려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원자재를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배터리가 중요하지 원자재가 중요하겠냐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실제 리튬 없이 무슨 배터리가 있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를 볼 때 반도체가 이제 이런 스마트폰에 들어가지만 사실 반도체가 뭘로 만들어졌냐면 모래예요, 모래. 아, 그렇죠. 엄밀히 그렇죠. 말하면 모래부터 맞아요, 모래에서 실리콘 가서 그렇죠. 그 이제 여러 가지 가공을 통해서 웨이퍼 네. 만들어서 하는 건데 만약에 모래를 중국이 꽉 쥐고 있다면 아, 막 예를 들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래는 무조건 중국이 다 쥐고 있다. 네. 그럼 반도체 없는 거죠. 없는 열받아서 거죠. 나 수출 안 할래.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야, 이 원재료라는 게. 특히나 광물 정제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토류는 예. 중국의 공정에 절대적으로 전 세계가 의존을 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통하지 않으면 되게 이제 배터리조차 만들기가. 야, 그렇군요. 근데 이제 미국이 그래서 IRA 법안 만들었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 만들어서 하는 게 중국의 광물 의존도 끊어버리자.
그래서 단계적으로 중국 거 쓰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포스코가 많이 간 거예요. 네. 중국 대신 리튬을 지금 이제 만들려고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주가가 작년에 움직였던 건데 결국엔 이제 이런 높은 중국 광물 의존도를 탈피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또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요인이잖아요. 서로 싸우니까. 그래서 원자재에 대한 가치는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 때문에. 야, 네. 광물의 의존도는 어찌 보면 전 세계 이 국제 정서가 불안할수록 이 광물값이 올라간다. 원자재 값이 이제 올라간다. 그리고 그걸 갖고 있는 국가는 자기 몫을 더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실제로 니켈 수출 금지시켜 버렸잖아요. 아 그렇죠. 예, 자기네 땅에 와서 파가든가 그건 네. 니들이 알아서 하되 우린 수출 안 한다. 공장 와서 아, 지어, 지어, 그래요. 예, 투자해. 맞아요. 요건데 야 그런 걸 봤을 때 대한민국의 원자재가 사실은 인적 자원 말고는 참 네. 없다는 걸 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또 대단한 나라인지 예. 또 한번 저런 걸 이용해서 또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자 오늘 원자재에 관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향후 투자 전망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염승원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원자재 업종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일단 이제 저는 그냥 멘트를 한번 생각합니다. 저랑 원자재 한 잔 하실래요? 아 좋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원자재 한 잔 할래요. 네. 예, 원자재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알아야죠. 좀 친숙하게 지내자. 원자재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원자재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 있어서 네. 일단 국제 정치를 좀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기존의 코로나 뭐 이후로 한 1, 2년까지는 계속 우리가 무형 자산의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2010년 이후로 뭐 애플 나오고 뭐 아마존 사실 아마존이 만드는 클라우드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그렇죠. 안 보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단어가 가치 투자잖아요. 네,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무형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무형 자산의 가치. 유튜브를 우리 영상으로 보지만 사실 그것도 무형 자산이죠. 그렇죠. 우리가 핸드폰 끄면 없는 세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 영상도 유튜브 안에서 존재를 하는 거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유형 자산을 무시한 거 아닌가.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는 이런 것들 있죠. 네. 네. 그래서 유형 자산의 이제 중요성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자. 특히 금리가 높아지고 물가 오를수록 이런 실물 경제 있죠. 네. 이게 점점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또 대표하는 게 바로 원자재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또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는 무형 자산 투자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원자재도 등한시하면 안 되고 네. 왜 워런 버핏이 일본 상사주 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의 막 정유회사 사고 맞아요. 왜 사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대가 뭐 벌써 왔고 이게 더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원자재뿐만 아니라 유형 자산의 가치도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유형 자산의 가치가 가장 가치 절하되어 있던 시기가 네. 투자기는 또 가장 좋은 네. 시기일 수도 있겠군요. 자, 저희가 오늘 나눠본 주주클럽 내용이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 연불리님께서 친절하게 또 방송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연불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